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료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대표 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행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참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법농단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 발표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두 나라 공조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하자는 동료 판사들의 제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선배와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최초입니다. 경북 안동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이 실명으로 제안문까지 썼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탄핵 촉구로 의견이 모아질지 관심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이 됩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아침엔 강버들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자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의 재판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동료인 판사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안한 건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형사법상 범죄가 아닌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유죄인지와 무관하게 위헌적이란 점을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외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방관자일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직접 탄핵 발의안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회의에서 10명 이상의 대표가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한 동료 판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요구한 안동지원 판사들은 탄핵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서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줬거나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서 재판 방향을 제시한 행위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의 탄핵 제안문에는 두 가지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난 뒤 자문을 해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고려했다면 명백한 재판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달간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부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건을 지연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돼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제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 수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가 되는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습니다. 공소장엔 일제 강제징용 재판 선고를 미루는 방안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30여 가지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더 확인되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을 다음 주쯤 부를 예정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불러 관련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이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죠. 첫 번째 방문국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순방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두 정상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싱가포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6개월 만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북방 경제협력,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신남방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게 회담 목표입니다. 이번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측의 신남방 정책 천명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일입니다. 수능날 날씨가 또 중요하죠. 오늘은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가 보통에서 좋음이 예상이 되는데 내일은 수도권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준비물로 마스크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한반도 전역에 깨끗한 동풍이 불면서 공기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강원도와 영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좋은 상태고 서울 등 서쪽 지방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22 마이크로그램, 부산 11 마이크로그램, 대구는 1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북풍은 계속해서 중국발 스모그를 차단하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커튼은 국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내륙에서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씻겨가지만 서쪽, 특히 서해안 지역에선 에어커튼에 막혀 미세먼지가 점차 쌓여가는 겁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대기 정체가 심해져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2, 4도가량 높아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입시 먼지가 수험생들의 컨디션 관리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된 배경을 두고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의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자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제2단계 제재가 시작된 이란에는 강경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볼턴은 이란 정부가 현실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들을 강하게 쥐어짜고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짓는 등 군사 기지화하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군사 행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사망자가 점점 더 늘어서 현재까지 4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큰 불길은 잡혔고 30% 정도 진화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불은 이곳에 허리케인급의 강풍이 또 불 거라고 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뷰트 카운티 캠프 산불은 6일 동안 505제곱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에 육박하고 샌프란시스코의 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사망자는 42명으로 대부분 파라다이스 마을의 불탄 집과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200명 이상인 실종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We're just going door to door, house to house, looking for families, loved ones that are missing. 소방당국은 이번 주 중 진화율을 45%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말리부 주변을 덮친 울시 산불도 진화율 30%로 대피한 주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힐 산불 진화율은 85%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에 최고 시속 110km의 강풍이 예보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NN은 기상예보관을 인용해 건조한 날씨에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면 불길이 얼마나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수사처 설치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애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입국합니다. 3박 4일 일정인데 우리 정부는 당국 간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힙니다. 조광특위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의 갈등과 한국당의 상황 등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등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결론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발표를 하는데요. 고의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심각한 초과 자본 상태라면서 초과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8월에는 현대차 계열사들의 합병을 제안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4,3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임대주택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살 전모군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군은 숨지기 직전 친구 4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9천 원짜리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한국GM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했다며 대검찰청 로비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노조원 6명이 어젯밤 9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8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자정 전에 조사를 마쳤고 전원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취임 법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설정 스님 퇴진 등으로 인한 종단의 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총무원장 권한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읍성터 발굴 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오래전부터 군사적 유충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잭스키스의 멤버 강성우 씨가 사기, 횡령 혐의로 팬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성우 씨와 팬클럽 운영자가 잭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고 모은 티켓값과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업무 보고를 합니다. 야당들은 국정원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 유치원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여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법안과 또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반발하는 토론회를 오늘 국회에서 열 예정입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자신이 시험을 보게 될 곳을 미리 확인하는 예비 소집일입니다. 늘 매해 나오는 말이긴 한데요. 수험표에 적힌 선택 과목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전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 약하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일부 눈으로 쌓이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중서부 지방에서 공기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나쁨 단계 예상돼서 복서장 이동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안개도 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없도록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많아 평소보다 속도 크게 줄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북한은 평양과 함흥이 최고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제 본격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갈대숲에서 불이 나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는 손님이 직원에게 음식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공명알 화석지 인근 갈대숲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꺼지지 않던 불은 갈대밭 15헥타르를 태운 뒤 오늘 새벽 1시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은 사진작가 김모 씨가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피우고 사진을 찍다가 불티가 갈대를 튀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 멧돼지가 뛰어들면서 달리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멧돼지는 현장에서 죽었고
운전자 48살 노모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직원이 운전자에게 음식물이 담긴 봉지를 건넵니다.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더니 운전자가 받았던 봉지를 직원에게 집어던진 뒤 그대로 가버립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있었던 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면서 공개됐습니다. 해당 매장 관계자는 주문한 제품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경기도에서 8살 아이의 아빠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며 매를 들어서 아이의 몸에 전치 3주의 멍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엉덩이 양쪽에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A양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시커매서 이게. A양은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빠 새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최근 친엄마를 만나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빠가 계속 때리니까 아프고 무서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친엄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 A양의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A양의 진술서입니다. 수학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았고 흰색 옷걸이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장난감 낚싯대에 달린 자석으로도 맞았다고 했습니다. A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잘못해서 때렸다는 입장입니다. 잘못했으면 때린 거죠. 죽도록 팬 거 아니거든요. 아빠로서 때린 건데. 법원은 최근 아빠에 대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경찰도 이번 주 아빠를 불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이 정치권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서 자금 흐름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정치권에 불법 후원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어제 한어총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상자 2개 분량의 서류와 한어총 실무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들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한어총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포함해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용희 회장은 2013년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만 원을 걷어 정치권에 불법 후원하고 지난해엔 연합회 공금 950여만 원을 상품권과 현금 형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정치 자금을 모았던 시기는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던 시기여서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했고 자신은 돈만 거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남성은 양 씨가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조직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위디스크 등 양진호 회장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A씨는 양 회장이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조직을 몰래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회장 지시로 직원들이 직접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다는 겁니다.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 회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 회사가 커지면 다른 업체에 되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 돈은 곧바로 직원 계좌를 거쳐 양 회장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거의 한 3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알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한 조사해보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양 회장이 구속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직원이 구속되면 3억 원, 집행유예가 될 경우엔 1억 원 등 보상금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A씨가 불법 음란물 유통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불법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 회장 비리를 폭로한 A씨는 웹하드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검열하는 뮤레카라는 회사의 법무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양 회장이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지난 6일 여성단체들은 A씨도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와 법조계, 정치권에 뻗어있는 인맥과 진보 진영 활동 경험을 활용해 웹하드 업체의 불법성을 보호해왔다. A씨는 어제 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공범 의혹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보다 적절로 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A씨는 이번 내부 고발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공분을 샀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폭행과 마약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 회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사의 쟁점 등을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먼저 양진호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임직원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다고요?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결국 수사의 끝은 결국 횡령이나 탈세 쪽으로 네.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익신고자이면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법무이사였던 이 A 씨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할 때 본인 명의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회사 직원의 이름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계열사죠. 그리고 그 계열사를 키워서 팝니다. 팔고 이제 매각되면 42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2억 원 정도만 이제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넣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맡겨서 그걸 결국 양진호 회장이 임의적으로 썼다가 결국 네. 전형적인 횡령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회사에서 돈을 가져 나오면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대여금이라는 형식을 빌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쉽게 받아서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 제 소유가 아니고 빌린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그걸 임의로 쓰고 갚지 않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또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 대략 현재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횡령 금액은 현재 3억입니다. 네. 근데 이 공익제보자의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 회장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형법의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자금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그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네. 횡령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네. 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공익제보자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9월 4일 날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날 미리 알고 있더라. 그래서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비자금을 전방위적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사기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지만 문화계, 정치계 쪽과 인맥이 두텁고 또 현재 국회의원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과 또 친분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횡령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횡령 이후의 돈의 사용처가 또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로비 자금이라는 건 공무원인 경우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수 불가결할 것 같습니다. 네, 로비 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파장이 네,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진호 회장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네. 회유했다, 네. 협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신 대신에 뭐 구속이 된다면 네. 3억 원을 주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핵심 임원들한테는 내가 구속되면 네. 너네들은 멀쩡할 줄 아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제 허위 진술을 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해서 한 직원은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단 이것도 폭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그리고 소환 조사를 당했던 직원들 실제로 이번에 이게 양진호 회장의 엽기 행각 전에 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소환된 직원들한테 일단 한 번 경찰이나 검찰에 갔다 오면 50만 원씩 다 주고 네. 그리고 임원들은 한 500만 원 정도씩 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여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면 3억 원을 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어쨌건 전과자가 되니까 1억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2배로 배상하고 이제 아예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과 회유를 강요한 것이고요. 이게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인멸하고 시키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죄가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혐의로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기 방어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 회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거 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혐의라든지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회사 이 계열사에서 만든 앱입니다. 네. 원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앱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그 전화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심으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떤 아하. 내용의 뭐 통화를 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불법 도감청입니다. 그래서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상용화가 못 됐어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회사 직원들 휴대폰에 다 심은 거예요. 아하. 이제 그랬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직원이 전날 밤에 클럽에 가서 잘 놀고 왔는데 아침에 양 회장이 아유 뭐 요즘 왜 이렇게 클럽을 많이 다녀? 그러니까 위치 추적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3가지 정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감청을 방지하는 법인데요. 또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무언가 추가적인 범죄를 했다면 그런 혐의들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만만치 않은 또 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조직을 네. 운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말이죠. 네. 실제로 그 업무에 네.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업무에 그 종사했었던 직원들, 네. 그 일들을 했던 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양진호 회장이 시키기 때문에 강요를 하고 안 그러면 나를 자를 거였기 때문에 인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아마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명령을 듣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이제 그게 아예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뭐 칼을 들이대고 한다라거나 네. 뭐 총을 들이대고 한다라거나 이제 이건 거부하면 내 생명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양진호 회장의 강요나 이런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건 양형 단계에서 참작이 돼서 감형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양진호 회장 마약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초가 그래도 뭐 형량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일단 대마초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네.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던 임직원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 한 2차례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단 경찰에 조사한 바로는 양진호 회장이 대마초를 피우라고 했는데 피우지 않았던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거부를 했던 직원들. 그러면 그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은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럴 때 빨리 선제적으로 하나라도 자백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고려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필로폰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머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필로폰이 투약한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일단은 소변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머리카락도 양진호 회장이 좀 짧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염색을 했던 것도 이게 마약을 했던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색을 할 때 탈색 과정을 거치고 다시 염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도 혹 마약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머리카락에서도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검출될 가능성이 별로 안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찾아봐, 검찰이 찾아봐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진호 회장은 오는 16일쯤에 네.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동안 알려졌던 혐의가 한 9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네. 오늘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눈 혐의들만 해도 추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가 될까요? 사실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탈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엽기 동영상에서 네. 나왔던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뭐 닭을 석궁으로 쏘라거나 일본도로 내리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엽기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범죄지만 그리고 그 탈세와 횡령 부분에다가 또 하나가 지금 그 웹하드 카르텔이라 그래서 올리고
필터링하고 지워주는 확대하고. 것까지 연결 과정에서 양진호 회장이 전부 다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몰카를 올렸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거는 죄명 자체가 정보통신법 위반, 촉진 및 정보보안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나 맥주를 마실 때 나는 소리를 듣거나 술 마시는 모습만 봐도 한 잔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보건당국이 이 같은 광고를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술 마시는 본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폭력 등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입니다. 금주 구역도 법으로 정하고 표준 술잔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류 광고들은 음주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맛있는 표정을 클로즈업하고 목 넘김 소리를 강조합니다. 복지부는 어제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주류 광고에 음주 장면이나 소리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과 아동 청소년 시설은 법적 금주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표준 술잔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본인 음주량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에는 순수한 알코올이 50g, 업소용 맥주 한 병엔 20g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종과 관계없이 순 알코올 7g이 들어가는 양을 표준 술잔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7잔 이상, 일주일 14잔 이상이면 고위험 음주량이라고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음주 관련 대책은 과거에도 번번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표준 술잔 도입 등은 불필요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격 정책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향후 필요성이 커지면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노사정 상생 모델이라며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지금 당정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현대차 노조가 역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협상만 타결되면 우리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건설, 생활 편의 시설 등 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노사정 일자리 상생 모델입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까지 결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면 풍선 효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노조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엔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의당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정부는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광주 인근 전남 한평군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경차형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민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 임금은 연 4천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이 이뤄질 여지는 있지만 기존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이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육아, 여가 생활 등 생활 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만 직간접적으로
1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최악이라 평가받는 고용 상황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실업자 수는 최근 19년 중 가장 많은 111만 7천 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초헌법적인 조치라며 완강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임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데다 다른 지역까지 고려하면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협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연봉 수준과 적정 근로시간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의 데드라인은 사실상 오는 15일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의 주장도 좀 더 보면 이 광주형 일자리는 차량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서 지역 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오늘 또 있을 예정이고요.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따져본다면 내일이 이 문제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뻔한 실패를 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7천억을 투자한다는 어리석은 짓은 지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현대차 본사로가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6일 울산 공장에서 집회를 연 뒤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주 공장에선 연 10만 대의 경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4만 대에 불과해 과잉 생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공장의 일감이 줄고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광주 공장 노동자들이 받을 이른바 반값 연봉도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회사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관련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중소상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카드업계 노조의 장외 투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은 늦어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단상에 오른 중소상인, 자영업단체 대표들이 삭발을 합니다. 한국마트협회와 중소상인협회 등 20여 개 단체가 카드 수수료 차별을 없애라며 벌기대회를 연 겁니다. 우월적 지위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고. 이들은 연간 6조 원이 넘는 카드사 마케팅비만 줄여도 중소상인들의 물리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선 건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반면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일괄 인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내리는 건 카드사 경영을 어렵게 해 일자리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 9번의 그 수수료 인하가 있었습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 분들도 10년 동안 그 삶이 나아진 것 같지 않고요. 25%의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영세 가맹점의 부담은 낮추는 대신 대기업 계열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려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며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보는 곳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국내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에서 곧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성면이 많이 쓰인 건물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걱정이 큽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대책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분촌주공 공사 강행 결사 반대한다. 대규모 재건축 공사장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조만간 성면 해체 공사가 시작되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어 피켓을 들었습니다. 축구장 72개 크기의 부지 주변에는 9개의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성면 공사를 앞두고 일부 학교는 아예 휴교에 들어갔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왼쪽이 학교, 그리고 오른쪽이 공사장입니다. 대규모 성면 해체 공사가 시작되면 성면이 학교까지 날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가림막이 전부입니다. 공사장과 불과 2.5m 떨어진 급식실에선 창문 하나를 두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습실과도 가깝지만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답답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은 조합에, 조합은 교육청에, 교육청은 또 다시 조합에. 학부모들이 성면 감시단을 꾸렸지만 구의회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청은 감시단 인원을 다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였는데 예산 심사보다는 경제부총리 교체 등 다른 사안들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부터 따졌습니다. 특활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제출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점에 남은 특활비를 저희가 40% 이상 일단 절감을 했고요. 그 이듬해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을 해서 공방은 인사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런 코미디 나 처음 봤어요. 잘난 장관이 와서 예산 처리 다 잘해달라니까 내가 이게 그 사람 뭘 믿고 예산 처리를 잘해줍니까? 이에 대해 김수현 정책실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투톱이 동시에 교체된 배경에 대해 갈등서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위기를 더 맞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김 실장은 또 앞으로 경제 원톱은 경제부총리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경제 상황에 대해선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뭐 침체라거나 위기라든가 이런 표현을 쓸다. 근데 우리가 이게 침체든 아니든 무슨 어떤 표현을 쓰든 정부가 준비하는 자세는 훨씬 엄중하게. JTBC 박유미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치를 약속한 지 나흘 만에 국회 동의 없이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야당 원내대표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탑을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문책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인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투톱을 모두 교체한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오후 급히 국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한 야당 원내대표들을 찾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제가 적극 임하면서 책임지고 잘 마무리 짓겠다 하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해촉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은 태극기 세력이 중요한 분들이어서 이들과 합쳐야 한다. 이 같은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태극기 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인 홍문종 의원은 연이틀 태극기 세력을 우익의 근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국당이 이들을 끌어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하지 않는 우익 대통합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애국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제 보수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 반문연대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 열리는 전당대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친박계가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고 세를 불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최근 당원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정확한 수치를 알 순 없지만 그중 다수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을 내건 한국당 현 지도부는 태극기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을 한 그릇에 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한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이 다시 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대위의 혼란을 틈타 태극기 세력을 껴안자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오늘은 좀 괜찮을 거라지만 어제처럼 실제로 어떨지는 또 오늘 봐야 할 것 같고요. 내일 수능 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 한파보다 수능 먼지를 더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책은 하지만 아직 답답하기만 하다는 보도 저희가 연일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손을 잡고 이 미세먼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 중국과의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럽의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1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경유 차량을 처음 만든 독일은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막는 정책을 넓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 경유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는 대책을 내놨고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1조 7천억 원을 들여 길이 220km의 자전거 고가도로를 만드는 데 한창입니다. 반면 연일 미세먼지 공포에 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공조는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한국과 중국이 연 환경협력센터는 아직 운영 세부 계획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확산 주범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럽처럼 동북아 국가들도 법적 효력이 있는 환경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일단은 시민 개개인이 이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다 보니 관련 제품들 또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는 화장품들도 있는데요. 광고를 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솔직히 최근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화장품입니다. 얼굴에 막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광고하려면 공인 시험기관에서 성능 실험을 해서 입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제품들은 투명 공해 필터가 있다거나 얼굴에 실리콘 막을 만들어 미세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 53개 중 27개는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갖추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적인 측면에서 양이온, 음이온 이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좀 증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저희 내부에서도 해서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광고만 못할 뿐 현재로선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증거 자료를 낸 나머지 제품에 대해선 일단 효과를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미세먼지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장된 광고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제 하루 뒤면 딱 1년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수능까지 연기가 됐었죠. 아직도 2천여 명의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두 번의 겨울을 맞게 된 사람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차량이 좌우로 크게 출렁이자 놀란 학생들이 뛰쳐나오고 그 순간 건물 외벽이 쩍쩍 갈라집니다. 영상이 촬영된 포항시내 한 중학교 건물입니다. 갈라졌던 외벽은 이렇게 보강 공사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건물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깨지고 갈라진 당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지진 피해로 균열이 생긴 건물 2동을 최근 철거했습니다. 바닥엔 배관 시설만 남았고 운동장에는 임시 컨테이너 교실이 들어섰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많이 갔어요. 철 보였어요. 학교가 낄 뻔했어요. 불편해요. 너무 진동이 잘 울려요. 정부 예산으로 보수나 복구 중인 공공건물과 달리 주민들이 살던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은 1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자체 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로 철거가 결정된 아파트엔 1년째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건물 전체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아파트 건물입니다. 하중을 이기지 못한 금속 창틀은 휘어져 버렸고요. 균열이 생긴 벽은 모두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지진 피해 당시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지금 이곳은 1년째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절반 이상 파손돼 철거가 결정된 이재민 1,990명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거처로 옮겼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던 체육관 임시구호소에도 아직 주민 40여 명이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둥 다 부러지고 집 새고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수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여기 말로 살겠어요. 살고 있는 집이 일부 파손 판정을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호소나 친인척 집을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틈으로 비가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안전하니까 살아라.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는 사람은 이제 환자들 여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보호자들이 있고 간난히 6개월 되는 사람들은 인근의 또 다른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이 안을 보시면 바닥에는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한 빗물통이 놓여져 있고요. 다른 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방 문도 여전히 제대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일부 파손 판정을 받은 이 아파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은 약 30세대에 이릅니다. 임시보금자리 단지에는 집이 완전히 무너진 이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1년 뒤에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완파 다 했어요. 전재산이고 하나뿐이라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옆 붙어 있는 거예요. 철거 이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개인 부담금만 1억 원 이상 들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살던 집을 나와 구호소나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모두 2천여 명에 이릅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피해복구 지원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미국 싱크탱크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된 배경을 두고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랄 게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반박하면서 한 말이고요. 심지어 부정확하다, 가짜 뉴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확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한다는 보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더욱 의심하게 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직접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의지가 여전히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서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측도 미 싱크탱크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8개월 전에 찍은 사진을 근거로 든 것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상인단체와 카드노조 양측의 움직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가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검사인가요? 네, 일단 대상은 8개 카드사입니다. 하나카드와 KB국민, 롯데, 삼성 등이고요. 2016년에 금융당국과 체결한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8개 카드사는 불합리한 카드 모집 관행을 개선하고 고객 정보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카드사에 대해선 대출 관리 실태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장외 투쟁을 펼치는 시점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여 곳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음, 동해안 비 조금, 그리고 내일 미세먼지인데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축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중서부 지방에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수능일에도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역시 날씨가 큰 관심인데요. 아침에 안 춥게 겹겹이 따뜻하게 입으라고 전해주셨고 오히려 학교 안이 추웠다고 알려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능날은 추운 게 좋다. 왜냐면 날씨 때문에 떠는 거라고 변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름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수능 때가 생각이 나는데 참 고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북 안동 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해왔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이 탄핵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헌법 65조에 따르면 네. 고위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장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법관들에 대해서도 그 법관이 직무집행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등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 외국들에서는 그 탄핵 중에 특히 법관 탄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에게는 각 나라가 어느 정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소신 있는 판결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신분 보장만 해주다 보면 비리 법관들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 그래서 탄핵을 가지고 문제 있는 법관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껏 사법부를 일종의 성역으로 네. 치부해 온 면이 있어서 법관에 대한 탄핵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네. 안동지원 판사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독립이 침해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법상 재판 독립이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재판 독립은 헌법 103조가 네.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형사법 위반이 되려면 형법의 직권남용죄 네.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고도 입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서의 직권의 범위를 좁게 보면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헌법상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지금까지의 증거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므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교수님을 비롯해서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이 탄핵을 요구해 왔는데 네. 이 법원 내부에서 네. 법관들의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법원 수뇌부라든지 법원 행정처, 대법원 등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벌여왔지만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법관 스스로에 의한 어떤 이 용기 있는 저는 양심 선언이었다라고 의무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신호탄이 돼서 일선 소장 법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네, 탄핵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서 예. 재판의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을 하는 행위, 예. 그리고 특정 재판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예. 재판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 이 두 예. 가지를 제시했는데 예. 그 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외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의혹으로 제기되고 네. 있는 그러니까 법관들을 사찰하고 그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3조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추가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안동지원 판사분들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재판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문을 준 것. 이거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상권 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선 재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판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또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위헌 행위인 것이고 또 추가한다면 법관 사찰하고 그 문건 작성 지시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법농단 시국회의, 네. 이곳에서는 탄핵 대상으로 현직 판사 6명 정도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명 정도면 지금 뭐 최소한입니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그 이때까지 검찰 수사나 본인의 그에 대한 인정 네. 등에 근거해서 지금 헌법이나 법률을 직무행위를 통해서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네. 그 최소한의 6명의 현직 판사들을 지금 탄핵해달라고 지금 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 대표 법관들에게 네.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달라 이렇게 안동지원 판사들이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채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내규에 할 것 같으면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저는 10분 이상이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 보고 상정이 됐을 때 물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안동지원의 6분의 판사들이 용기를 낸 이상 이게 큰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탄핵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이게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닌 거고요. 물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 탄핵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참을 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예. 의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우리가 봤듯이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의 심리 공판을 열고 또 평의를 거쳐서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6분 이상이 네. 그 법관이 직무행위상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제 탄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기소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 그러니까 법정 사법 논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다른 연루자들을 재판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이 네.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일부 야당을 제외한 여야가 이걸 11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특별재판부법이 제출된 이유는요. 지금 서울중앙지법만 하더라도 이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부 내에 부패전담부 네. 7개 중에 그 7분의 재판장 중에 5분의 재판장이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이 법안이 제출된 건데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이 기소되는 날까지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중에 하나에 무작위 배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별재판부법이 국회에 제출되자 법원에서 네. 서울중앙지법에 3개의 형사합의부를 더 신설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 사법농단 사건이나 그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이 적은 판사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그 특별재판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네. 법원 내에 셀프 특별재판부의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네, 중입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 권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광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계엄 문건 수사 기록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는데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의 돈 3천만 원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검 합수단이 작성한 계엄 문건 사건 기록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고발한 참여연대를 통해 입수한 이 문건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 작성 넉 달 전인 2016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18번 열고 칼럼, 광고를 54번 게재했다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탄핵 여론이 거세던 때입니다. 탄핵 여론이 일자 정권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고 탄핵 심판이 임박해서는 계엄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2016년 7월 기무사 인력과 자금 3천만 원을 투입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유포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초 당시 참모장을 통해 기무사 예산 3천만 원을 현금화하고 이를 빼돌려 다른 곳에 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예산 집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당시 참모장을 조사한 결과 조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엄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이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합수단은 청와대와 육군본부 기무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계엄 문건과 당시 청와대, 육군본부의 움직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6년 10월 청와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북한의 급변에 대비해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데 계엄 사령관을 육참 총장으로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는 방안이 담겼다는 겁니다. 육군본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계엄 사령관을 육참 총장으로 하는 직제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계엄 문건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조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동선도 파악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수상한 동선의 청와대 방문, 김 전 실장과의 만남은 물론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공식 행사에도 4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전 장관도 문건을 보고받기 전후에 청와대를 2차례 방문했습니다.
합사는 김우 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의 직보를 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에 대해선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제2본사 입지를 결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인 미래를 보여줬지만 아마존 주가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지난해 제2본사 입지를 찾아 나서자 북미 238개 도시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 효과가 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마다 경쟁적으로 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아마존은 20개 도시를 최종 후보 지역을 압축해 선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제2본사는 두 군데로 나뉘어 세워집니다. 아마존은 거듭된 현장 실사를 거쳐 버지니아주 내셔널 랜딩 지역과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제2본사에서 5만 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지만 두 군데에서 각각 2만 5천 명씩 나눠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제2본사 입지 선정의 키워드는 인재 확보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의 혁신을 도울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뉴욕으로부터 15억 2,500만 달러를, 버지니아로부터 5억 7,300만 달러 등 총 21억 달러, 우리 돈 2조 3,700억 원을 고용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single biggest economic development deal in the history of New York City. We're talking about a number of jobs that would make this company the single largest private employer in the city.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인 아마존 주가는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반등을 노렸지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 이상 급락하면서 12일 연속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6살 아이가 유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아이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구역의 차 안에 있었는데요. 그 시각 인근 핸드폰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경비원이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쏜 총알이 빗나가면서 아이에게 향한 겁니다. 총알은 아이의 오른다리를 스친 뒤 왼다리에 박혔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이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한 대가 옷가게 유리를 뚫고 돌진해서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야 멈춰섭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해당 옷가게는 8개월 전에도 비슷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지 며칠 만에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어가 낚시꾼과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어망에 담긴 수십 마리의 오징어를 두고 승강이가 일어난 건데요. 상어의 몸부림에 결국 그물은 뜯어지고 애써 잡은 오징어들은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결국 오징어를 챙겼는지 상어도 호련히 사라졌는데요. 낚시꾼은 처음에는 돌고래가 다가오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결국 상어의 습격이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에서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지내는 개미핥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수컷 개미핥기의 등에 아기 개미핥기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태어난 동생인데요. 어찌나 꼭 붙어 있는지 아직 성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포대기도 없이 요령껏 안정적으로 엎여 있는데요. 알아서 가려운 곳도 긁습니다. 개미핥기는 생후 3개월간 어미에게 꼭 붙어 있는데요. 동물원 측은 아기 개미핥기가 형제를 어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등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기 개미핥기가 귀엽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투어에 나선 방탄소년단인데요. 앞서 일본 극우 세력에서 방탄소년단의 의상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돼서 방송사 출연 취소까지로 이어졌었습니다. 한 유대인 단체도 3년 전에 입은 옷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소속사 측이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사무소를 둔 유대인 단체 사이트입니다. 이 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의상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방탄소년단이 3년 전 나치 문양이 포함된 모자를 썼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실수로 화보 촬영 때 착용했다며 사진을 내리고 사과해 일단락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유대인 단체는 또 일본 극우 세력이 문제 삼은 티셔츠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멤버 지민이 입은 광복절을 기념한 티셔츠엔 대한민국과 애국심, 해방이란 단어 등과 원폭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유대인 단체의 주장과 일본 방송사의 방탄소년단 출연 취소 논란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 등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을 지키던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극우 세력의 흠집내기라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ただの T シャツのデザインだし、あれは韓国の独立をデザインしたものだと思うので関係ない。 방탄소년단은 13일과 14일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4개 도시 순회 공연을 갖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7일 발매한 싱글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스탠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영화에 40번 넘게 카메오로 출연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Are you Tony Stank? That is 경비 아저씨로 자주 등장했던 이 남자. 우물쭈물하는 스파이더맨에겐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You know, I guess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스탠리는 스크린에선 단역 배우처럼 비춰졌지만 현실에선 영웅들을 만들어낸 아버지였습니다. 완벽해야 할 영웅들은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고귀한 혈통도 막대한 재산도 없지만 왕따 청소년 스파이더맨, 돌연변이 엑스맨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never had any idea that these characters would last this long. In fact, we just hoped that the books would sell and we'd continue to get our salary and be able to pay our rent. 스탠리는 만화책 회사의 편집 조수로 시작해 전 세계 사랑을 받는 인물들을 만들어낸 만화 속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스탠리를 향한 추모 물결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을 맡은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스탠리에게 모든 걸 비쳤다고, 울버린 역의 휴 잭맨은 스탠리의 유산을 연기해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남은 메시지처럼 스탠리는 96년의 인생을 마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Excelsior! JTBC 권근영입니다. 사이클 금메달리스트 이민혜 선수가 그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사이클리스트의 2년 넘는 투병기는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백혈병을 이겨내고 꼭 다시 입겠다던 운동복이 영정사진 아래 놓였습니다. 33살의 사이클리스트 이민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된 운동선수의 길. 앞만 보고 달렸고 3번의 아시안게임과 2번의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섰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2년 전엔 체육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백혈병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지로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운동선수라면 왜 올림픽 메달 아닐까? 하지만 투병 과정은 쓸쓸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육회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운동선수가 상해가 아닌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어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몸을 쓰는 운동선수라면 늘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질병이 찾아왔을 때 도움받을 길은 부족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이나 국제대회 도중 중증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체육 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어제 대전 홈으로 현대캐피탈을 불러들여 풀세트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타이스와 박철우는 각각 31득점, 15득점을 올리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서울 삼성을 83대 67로 꺾었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외국인 선수 헤인즈는 건재함을 과시했고 오데리언 바셋은 22득점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SK는 지난 3일 삼성을 59대 57로 꺾은 데 이어 서울 라이벌전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 약하게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일부 눈으로 쌓이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중서부 지방에서 공기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나쁨 수준 예상돼서 고사장 이동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안개도 짙어서 수험생 데려다주는 학부모들께서는 사고 없도록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곳곳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들이 많아 평소보다 속도 크게 줄이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북한은 평양과 함흥이 최고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제 본격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동료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대표 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이 다른 판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가 됩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그대로 담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추가로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위법 결정이 나온다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주식시장 등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